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비상등 켜고 밥 먹는 시민들이다라고 해서 서울 서남부 일대 광명시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죠. 신림동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비상등에 의존한 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 사장이 사과하긴 했습니다만은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고 전력 소비도 많아질 텐데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졸음운전 방지 위해 동서고속도로가 뚫렸죠. 그래서 서울에서 양양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가는 길에 좀 졸릴까봐 이 터널 안에 천장을 보니까 별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 바다, 물고기, 무지개 등을 연출하는 디자인 조명 시설이 갖춰졌는데 졸릴 때 잠깐 천장 쳐다보면 좀 졸음이 가실까요?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 아버지 위에 아들의 정류장 광고 선물이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에 사진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대구 북구 복현 우체국 앞에 버스 정류소에 등장한 이색 광고인데 아버지 당신의 은퇴가 아쉬움보다 환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서울의 한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정년퇴직하는 경찰관 아버지를 위해서 직접 저런 광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밥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60항쟁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죠. 가진 사람들의 밥을 조금 못 가진 사람에게 덜어주는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바로 민주주의다. 밥. 이렇게 돼 있네요. 중앙일보입니다. 떡 하나 줘도 다 잡아먹지라고 했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던 옛 소설 우화는 이제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뭘 줘도 다 잡아먹겠다 이런 뜻으로 좀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양신문입니다. 1987년 60항쟁이 벌어질 당시 백골단이라고 불렸던 우리 경찰의 모습이죠. 방독면 가죽장갑 청바지. 30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경향신문이 만평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때려봐 방위상 특사 연일 망언을 내뱉고 있죠. 특히 이 특사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의 간교한 계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망언 그 자체인데 자 저렇게 뒤에서 아베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만평이 그려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웅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중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회 시정연설부터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추경 인사 문제 오늘 국회에서 직접 설득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후 2시에 일자리 관련돼서 추경 문제 예산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전후로 해서 여야 지도부를 좀 만나서 이 강경화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할 것이다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꽉 막힌 인사, 문재인 대통령 시정을 연설해서 해법 제시할지 주목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 얘기인데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 서로 다른 사안을 연계하고 협상하는 등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청문회를 연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양보하지 않으면 추경안도 국회에서 반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다. 둘을 연계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만은 정치라는 게 딱 부러지게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역시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하고 추경안을 연계시킨다. 이런 것 자체를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빅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치권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그럼 내막적으로는 어떠냐.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볼 때는 역시 이게 연계를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연계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후보자와 저 후보자의 건을 함께 연계를 안 시킨다. 또 그와 관련한 거래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정치권이 실제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실은 수면 하에서는 이게 연계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다. 추경안 그러면은 추경 연설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거. 네. 이거는 연계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야권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 그러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경안 관련한 시정연설은 그 내용에만 충실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국회 어차피 간 김에 의장과 이제 원내 대표단 그리고 대표단 대표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협조 부탁한다. 협조를 예. 이제 부탁하는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별개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외견상은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연계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죠. 일자리 추경도 문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가장 이제 지금 정책 1호니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인사청문회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둘을 일단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가는 것이 역시 취임 34일 만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37일 만에 국회를 좀 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반년 이상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국회를 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8일 만에 좀 갔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회를 갔을 때 야당은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다라고 해서 기립으로 이제 해서 인사를 좀 받아줄 것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입니다. 정치 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분론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국회 첫 방문 또 연설하는 모습을 좀 잠깐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약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을 좀 띠고 있었어요. 그러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야당에서는 공공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쏟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지 않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 시정연설을 추경안에 관해서 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전 대통령들은 국회 예우 차원이라든가 또는 개원식이라든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갔었지만 정말로 몸을 낮춘 소통을 위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첫 팔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추경안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공약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되고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지금 사상 최악의 실업난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이 11.4%, 유사일에 가장 높고요. 지금 전체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7%,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난이라고 하는 통계를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정말 시급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고민은 상당히 큰데 역대 최고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서 만일의 경우 일자리 문제, 추경 문제와 또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을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낮춰서 사실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 관련 시정연설보다는 아마 여야의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협치를 해나가겠다면서 몸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쨌든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위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 데서부터 일을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충분히 먼저 사전에 여야 지도부를 좀 만나서 설명을 좀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문제도 그렇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국회 찾아가는 거는 취임식 이후 이제 오늘이 아마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야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열린 경호를 통해서 시민들하고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탈권위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는데 야당 의원들하고도 또 이렇게 일일이 악수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예, 이미 대통령께서는 소통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정말 겸손한 권력 이걸 통해서 충분히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야당에서도 무슨 인사청문회 문제다, 추경안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당연히 기립하고 박수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밝힌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건 논의할 사항도 아니다. 당연히 예의를 갖추겠다. 아마 또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보통 이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여당 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쭉 가잖아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양옆으로 이제 사실상 도열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악수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쪽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가면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과거에 정말 야당과 여당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대통령 입장할 때도 기립도 하지 않고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최소한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립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이제 80%를 훨씬 넘어가는 걸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대통령의 국회 이 추경안 연설도 굉장히 힘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안 치거나 야유를 보내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모습이었다가는 또 문자 폭탄이 쇄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론조사만 갖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건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느 대통령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형식이라든지 그런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거는 다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말로는 계속 국민을 위한다면서 협조를 별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저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은 협조해야 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너무 야당에 관련된 본성만 조금 이렇게 보여주다고 싶다고 하니까 계속 반대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이 이제 무선 비율이 78.4%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려 89.4%는 국민 열의 9명이 사실은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수층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TK 영남 지역에서도 특히 호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잘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제 일 좀 계속하게 좀 지켜보게 해달라라는 건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로만 이렇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 정도 높게 나타난다면 국민의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협조할 부분을 좀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계속 그 구태 정치라고 보일 수 있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더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때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이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설득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크게 나은 모습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더 설득해야 되는가? 야당이 문제를 한번 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높고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내각 후보자들의 적합도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주 나왔던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부정응답이 좀 높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부적합보다는 좀 높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더 풀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장관 인선도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의 김상곤 전 교육감을 지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의 안경환 서울대 교수를 했고요. 국방장관의 이제 송영부 전 해군 참모총장을 좀 지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장고 끝에 문의 사람들로 채웠다. 지금까지 11명 중 9명이 대선 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자 음주운전과 위장 전입 사실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자질 공방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다시 문의 사람들로 채워진다. 탕평 인사, 통합 인사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다시 또 문의 인사들로 채워지는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네요. 예, 외관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어제 새로가 5분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전부 캠프에서 일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선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1년 내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의 사람들이다, 캠프에서 일하던 분들이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국 교수를 발탁한 것이라든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부분이 좀 깜짝 인사 스타일 또 그리고 비문 쪽의 어떤 인사들이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좀 안정감을 갖춘 자신의 사람들로 좀 채워가야 된다. 그런 여론이 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인사를 한 건가요? 문 대통령이 사실은 고뇌가 컸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초기에 내놓았던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5대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들, 특히 문 대통령의 철학과 앞으로의 정치적인 이런 역량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아마 그 여러 사람들을 스크린하고 아마 5대 그런 흠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검증을 했을 텐데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을 끝냈다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진행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나갈 이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철학들, 다시 말해서 김상곤 과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 그리고 원래 경영학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들, 경륜들 아마 대부분 다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의 분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싶어도 아마 검증의 국면들 그리고 앞으로 집권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이루어야 될 입법과 그다음에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함께 해나갈 경험과 경륜, 역량이 있는 분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마 1기 내각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아마 조금 더 입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해서 앞으로 이제 2기 내각으로 가면서 그런 중도적인 성향 분들을 많이 기용을 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가장 이 곤혹스러웠던 말이 바로 코드 인사였는데 그것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피하고 싶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난국 상황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신들 위주로 또 이제 자신을 잘 보좌했던 자신이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이제 사회부총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경환 법무장관 비검사 출신이다라고 했고 노동 문제 이념 벗어난 조대호 후보자인데 노동계는 뜻밖의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뭐 패널 여성 운동가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은 좀 노무현 정부 때 참모였죠. 예, 이런 분들을 인사를 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이제 해군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군 내부에서는 좀 반발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해군 중심의 어떤 인사가 있지 않겠는가, 국방개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 때문에 공군과 특히 육군 쪽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이어서 안경환 검찰개혁 비고시 투톱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처음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수석의 도움을 거절했다가 다른 교수들이 모두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이 되면 내 이름을 써도 좋고 필요하면 직접 헌재에 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수석 투톱으로 이어지는 흐름. 비고시 출신, 비검사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이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도 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기용할 경우에 결국은 뭐 제3자적, 객관적, 공정한 시각에서 개혁이 되겠느냐. 지금 뭐 검찰이 워낙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꼭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저 장관과 지금 뭐 민정수석은 결국은 그 외부 인사, 개혁적, 대통령의 뭐 정치적인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인사로 임명을 하고 다만 뭐 총장이 됐던 나머지 뭐 차관은 이미 뭐 내부 인사가 기용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조화를 이루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조국 교수도 그렇고 안경환 후보자도 역시 굉장히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검찰 또 법무부 안에 상당한 변화가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있었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인사 발표가 카메라 꺼진 뒤에 청와대에서 음주운전과 주민법 위반을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대호 후보자 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그러니까 공식 발표만 찍고 그 이후에는 좀 꺼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카메라가 꺼지자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흠결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흠결이 있는 것도 사실은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얘기를 직접 했는데 이제는 방송 카메라 꺼달라고 부탁한 뒤에 뭔가 흠집이 될 만한 얘기를 얘기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인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위장전이 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밝혔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그러니까요.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못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미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게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된 마당에 다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좀 국민 내지 언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엔 그게 미덕일 수 있지만 5대 원칙을 어찌됐건 앞으로 계속 잘 지키겠다라고 대통령이 다시 확인한 마당에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장관 인선 발표도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고 또 그런 그 약간의 그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그러니까 카메라 끄고 약간 이제 반비공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좀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떳떳한 게 아니니까 부끄러운 것인데 그거를 굳이 카메라 돌아가는 자리에서 얘기하겠느냐. 송구스러워서 카메라를 꺼달라고 부탁하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뭐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흠집을 감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꺼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걸 감추려고 한 건가요? 그냥 저건 그냥 비녹화입니다. 그냥 저게 비공개인가요? 기자들 다 있고 받아 쓰고. 그래도 방송 카메라에서 말하는 거랑 그냥 꺼놓고 말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방송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아마 그렇게 보도가 났을 겁니다. 잘못된 점 떳떳하게 또 그 녹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고요. 잘못된 점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흠결이 있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지만 그래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다만 업무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그 부분을 봐달라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아까 그 동아일보에서는 슬그머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그 부분을 감춰서 비공개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또 논조를 조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흠결이 있는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흠결은 인정을 하지만
국정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쓰겠다. 다만 국민이 그 부분을 판단해달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기조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방송 기자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민하고 뭔가 민감한 부분은 항상 방송 카메라를 꺼달라고 하고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관료들이 이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렇게 당당하고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왜 자꾸 방송 카메라를 꺼달라고 부탁하느냐? 이제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예. 원래 청와대 이제 브리핑이 공식 브리핑이 있고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배경 설명을 해주거나 또는 예민하거나 또는 대외 관계, 외교적 문제가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출입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거든요. 저런 측면에서는 아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의혹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5가지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는 지금도 뭔가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석연찮은 점들을 국민들이 갖고 이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실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최소한도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자세, 언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이걸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아마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과 언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인데요.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해 본다면 뭔가 꺼림칙한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요. 청와대가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해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지만은 사실은 약간은 염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꺼달라고 부탁한 쪽으로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자. 알겠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대통령 가족 경호 사양한 준용 다혜 씨다라고 하는데 아들 준용 씨와 딸 다혜 씨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경무실의 경호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뭐 두 분 다 아들은 굉장히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서 뭐 자유분방하게 좀 살고 싶어하고 딸 역시 평범한 주부예요. 뭐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용한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준용 씨와 다혜 씨가 역대 대통령 자녀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는 격식영매이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경호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의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직계가족은 사실은 국가 안보 안위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호는 하긴 해야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경호를 거부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호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경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적절한 수준에서는 그걸 수용하는 것이 지금 가족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좀 감내해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참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통령의 탈권위 소통 행보는 연일 이제 우리가 화제가 돼서 많이 다룹니다만 그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제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평범하고 소탈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한테 좀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좀 합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천군만마된 욕마론이다라고 하는데 지선 스님이요 60항쟁 기념식 발언과 관련해서 진보 진영의 과도한 기대의 위험을 지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고을에 욕마가 나타났는데 온 고을에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몰려와 모두 한 번씩 올라타 보는 바람에 욕마가 지쳐 쓰러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억눌려 있던 많은 바람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상황도 함께 헤아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다고 여기저기서 다들 내 요구 들어달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60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욕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에 를 이제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진보 특히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그런데 그 기대에 이제 미흡하니까 이제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히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또 그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데 오히려 진보 단체들이 앞장서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이제 진전시키기 위해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숙명적으로 그런 그 역할을 좀 부여받고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본래 취지했던, 본래 목적했던 말을 성취하기 전에 다른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국민신문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여러 지금 이제 그 제안들을 했는데 그 중에는 보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주장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청와대 근처에 가게 되면요. 시위가 없어졌을 것 같죠. 시위가 있습니다. 1위 시위가 더 많아졌다면서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이제 분출돼 나오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잘했나 하더라도 5년 동안에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수용해서 해결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해결해 주는 부분보다 역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다음 정권으로 좀 넘겨서 조금 더 그걸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 가운데는 다른 대통령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니까 왔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문 대통령이 안 들어준다. 얼마나 서운하고 또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이 지선 스님 같이 욕말을 좀 아껴 쓰자 이렇게 해도 그분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시급한 민원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본인들은 그렇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뭐 최저임금 뭐 시급한 시일 내에 뭐 대통령이 뭐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미리 뭐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이제 법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또 뭐 제가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무슨 뭐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대령이 휘하의 소령한테 뭐 삼사관학교 내에서 뭐 남자 대위가 뭐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났는데 그걸 여군 소령한테 가서 대리로 누나인 것처럼 가정하고 뭐 합의를 해라. 뭐 이 문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신고를 할 정도로 지금 뭐 각종 요구 사항들이 법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내가 어루만져 주겠다. 이런 뭐 선언을 한 것과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그건 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거예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사실은 상당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도 지금 지선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욕마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말 새로운 말이 나타나서 뭔가 바꿔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말을 탔더니 말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다. 대통령에 대한 89.4%는 정말 90%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정기적인 조사를 해온 갤럽 여론조사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희망사항, 대통령이 그동안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국정의 농단 그리고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이제는 각 분야의 시민들이 이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되다 보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야당의 지금 강한 반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개혁이라든가 또는 국정을 풀어나가는 일들이 도리어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과 또 국민들의 이 어려운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려운 정치 현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문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이 무거운 책임감 속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좀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드려야 될 걸 보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자리를 비켜줬고 그러므로 있어 대통령의 이제 좀 행보를 좀 넓혀주는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이쪽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른바 뭐 촛불 광장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 또 뭐 조직들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스스로 걷어들이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좀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니마 그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희수, 김상조는 오늘 국회 문턱 넘을까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 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전직 외교장관들이 모두 이제 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냈어요. 일부에서는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직 외교장관,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모두 아우르는
전직 외교장관들이 역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강경화 구하기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서 야당 지도부를 만난다라는 얘기가 좀 조선일보에 실려 있고요. 강경화 여객선은 몰라도 항모는 못 맡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강경화 구하기에 나선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강 후보자는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시 대비 항공모함의 함장을 맡길 수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지지율을 좀 봤어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라는 국민 여론이 좀 높아요.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흠결사항 말고 외교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뭐 그 5대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외교장관 전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아우르는 외교장관 10명이 또 역량이 있다라고 지지 성명을 하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은지 국민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맞죠. 그리고 지금 뭐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당의 김동철 대표는 방금 그 얘기 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가 여객선을 몰라도 항모는 못 맡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정권에서는 전부 다 항모 맡길 사람한테 맡겨서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업무 능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또 객관적인 증거는 또 못 대고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비판만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같은 전문가 그룹이었던 전 외교장관들은 지지 성명을 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지금 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여론 이 부분은 업무 능력으로 본인이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지금은 48%가 넘는 국민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믿고 도와줘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청문회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 청문회 때 대응한 답변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북핵 문제, 뭐 대북, 그다음에 대중, 대미 외교 문제인데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다. 그리고 앞으로 뭐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금강산 관광지에게 개성공단지에게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외교장관이 될 경우에 구체적인 전략을 뭐 공개적으로 미리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뭐 제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상식적인 답변 수준에 그쳤고 그다음에 사드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뭐 원유철 의원의 질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5초 동안 아무런 답변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좀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우려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의 경력을 쭉 볼 때 이분이 뭐 유엔에서 여성지위원회 의장도 하고 그다음에 유엔 뭐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부대표까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의 뭐 특보로서 활동한 뭐 그런 경력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무슨 뭐 인도적 지원 문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말 한 국가의 대표가 돼서 정말 센 나라들과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상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런 북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를 제기하는 건 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이 약간 자질론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장관들이 모두 지지 성명을 했기 때문에 이 역량과 관련돼서도 또 새로운 국면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다음 뭐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정말 국물도 없다라는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호남 민심을 좀 반영하는 듯 좀 통과시켜주자 이런 여론도 좀 있어요. 국민의당이 상당히 입장이 좀 난처해요. 그런데 이제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죠. 할까요? 사실은 뭐 야 3당도 단언을 하시네요. 그거 다 압니다. 근데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좀 부담은 있지만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면 그냥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계속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야당의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걸 못 읽겠습니까? 다 읽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장관 내린 건 제가 보기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국민들도 그때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때 가서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이 올바른 지적이었는지 아닌지. 뭐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조사상으로는 4위까지 떨어졌어요. 6.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 호남 분들도 국민 눈에는 이렇게 썩 좋게 비치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이대로 갔을 때 국민의당은 야당으로부터 다른 야당들이 뭐 민주당이 이중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진행을 초기부터 계속 발목 잡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야당을 설득할 때 뭔가 그 다른 반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 이 국민의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도덕성의 측면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를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 도덕성,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스스로 이제 사과를 했고요. 직무 수행 능력의 경우는 사실상 외교부 장관이 모든 일을 외교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청와대, NSC 또 거기 더불어서 국방부라든가 또는 통일부 다 함께 북핵 문제와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들, 우리 외교의 큰 그림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야당도 이쯤 왔으면 이제는 좀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풀어주는 것도 이 난맥상의 국정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정치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지원 전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 이중대가 되면 되거든요. 뭐 여당의 이중대가 될 필요도 없고 또 발목을 잡기 위한 야당의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일 첫 법정에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주 4회 공판에 들어갑니다. 일각에서는 10월 16일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그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박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주 4회 재판을 받습니다. 연이은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꽤 괴로운 시간이 될 듯한데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연약한 여자라며 허리 통증과 체력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10월 중순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올 연말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혐의만 18개에다 증인도 수백 명, 게다가 수사 기록도 10만 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박 전 대통령은 석방할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법조계에선 원칙대로 석방 뒤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뭐 일단 구속을 하면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선고가 안 나오면은 일단 석방해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증인들도 엄청난 데다가 따져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혐의를 변호인들이 다 거부하고 있고 이게 과연 10월 16일 전에 끝나겠는가? 지금 변호인단 쪽에서는 석방을 노리고 지연 전략을 펴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때요?
일단 뭐 재판부도 10월 안에 끝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도 11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해서 이제 뭐 구속영장을 새로운 혐의로 다시 발부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이 좀 늘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걸 노리고 재판을 좀 질질 끄는 거 아닌가라는 예. 우려도 있는데 설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다만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안으로 볼 때 그리고 중요성으로 볼 때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볼 때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국민 여론은 10월 16일 전에 1심 선고가 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석방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검찰이 또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 감정 때문에 꼭 대통령을 가둬놓고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었다는 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경우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또 증거 인멸을 또 구체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경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 쪽에서 이제 옴질교 예까지 들었어요. 10년 걸렸다 1심 선고 나오기까지. 뭐가 급해서 이걸 빨리 지금 하려고 하느냐. 10월 16일 이후에 뭐 충분히 이제 법정 공방을 거쳐서 뭐 판결해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통령을 좀 풀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10월 16일 이전에 뭐 주 4회, 5회씩 강행군을 펼쳐서 끝내는 게 재판부로서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논란이 되니까 충분히 심리를 하는 거 뭐 법에 따라서 풀어줄 때가 됐으면 풀어주는 게 또 맞는 건지. 구속 사건의 경우에 미리 더군다나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 미리 풀어준 적은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장이 됐죠. 그때는 한 번 연장이 됐던 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하는 거는 그럴 만한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됐다든가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한 거 먼저 기소하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이렇게 돼서 다시 검찰에서 받아서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 시차가 있는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정말 구속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유를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그건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판을 지연시켜서 좀 석방 가능성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됐든 검찰이 됐건 이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성실히 공소유지를 하고 안 되면 석방하는 거고 그다음에 석방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석방됐다가 나중에 구속이 되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재판부로서도 좀 최대한 10월 16일 전에 끝내기 위해서 이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주 4회 재판을 좀 하겠다라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몸도 안 좋고 팔목 보호, 손목 보호대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지연 전략을 펴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건 얘기를 좀 가죠. 미 이사단 공연에서 가수들이 노래 대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순이 씨가 이제 사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정부 씨가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는데 사실 일부 시민단체 민주노총 노동당 쪽에서 효순 미순 사건 사망일을 사흘 앞두고 왜 하필 미군을 위한 공연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초대됐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법 크게 좀 기사를 실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글쎄요, 이게 아까 이제 욕마론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민노총 노동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좀 파행을 빚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비판의 소지도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보수 지지 세력들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변화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크게 기사를 쓴 거 보면 보수 그렇게 언론이 느끼기 좋아요. 보수 언론이 그 부분을 저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큰 지면을 할애해서 과연 보도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이제 보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인데 사실은 저렇게 보도 내용을 키운 것도 결국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보단체 특히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상균 전 그 위원장 뭐 풀어라, 석방해라 이런 요구도 지금 하고 있고 하듯이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촛불 정부에서 굉장히 우리 기여도 많이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우리한테 빚진 게 많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불거진 거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지금 각별히 좀 주목을 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정부 시도 뭐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필 또 효순 미선 사망일을 사러 앞두고 이 행사를 개최하니 좀 시기도 좀 신중치 못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간 40억 로또 가족 갈등이다라고 하는데 이 작년에 어머니 한 분, 그러니까 70대 노모가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팻말을 들고 있었죠. 뭐 로또에 당첨되더니 나를 버린 폐륜 아들을 고발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과 아들 이 뭔가 20년 이상 떨어져서 아무 남남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빠가 로또에 당첨되니까 돈을 좀 뜯어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이게 40억이 크긴 크지만 이 가족의 관계를 아예 끊어놨네요. 자본주의 사회, 황금만능주의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비극적인 가정의 파괴, 또 사회 파괴를 이끄는지를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58세인데요. 이분이 당첨이 됐는데 전체로서는 40억인데 실수령액은 세금 빼고 나면 27억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27억에 하면 엄청난 재산 뭐 정말 그런 횡재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사실은 관계도 하지 않았고 20년가량 서로 모르고 지냈던 그런 이 여동생들이 이제 나타나서 재산을 내놔라. 우리가 어머니를 그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나는 당신들도 잘 그동안 내 관계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거부를 했는데 와서 뭐 온갖 행패 또 어머니를 직접 동원해서 폐륜 아들이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어머니를 시위를 하게 만드는 등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고소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동생과 여기에 관련됐던 뭐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또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개인에게는 큰 행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이다 생각하고 이 돈을 노리게 되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더 갈라지고 결국은 법정에서 뭐 구속이 되고 또 이게 서로 간에 갈라지는 상황들 보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현대사회에서 좀 비극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좀 더 이해하고 가족들 간에 또 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또 당첨되신 이분도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히 이제 사는 상황에서 40억 로또가 당첨돼서 또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려고 경남 양산에 먼저 집도 좀 마련했지만 이 여동생들이 좀 내 목도 좀 나눠달라 이제 이런 데인데 좀 뭐 27억이면은 조금 몇 억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게 뭐 폐륜 아들이니 뭐 동생 의절 관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씁쓸해요. 그래도 그건 아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걸 뭐 당연히 여동생들이 우리 이 변호사님은 로또 당첨되면 좀 줄 수 있어요. 남한테? 저도 지금은 줄 것 같은데 막상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마음인데 근데 저 돈을 뜯기 위해서 이제 여동생들이 보인 그런 행동들이 너무 괘씸한 거죠. 괘씸하다 보니까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제 안 주고 그래 어디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이 여동생 쪽이 반성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 뭐 기소유예까지 뭐 하는 아주 중징계를 좀 내렸습니다. 농촌의 드론 일감 이거 짭짤하네라고 하는데 요즘 뭐 드론이 인기입니다. 농약 살포 작업 4시간에 75만 원 받는다. 수익성 소문에 드론 학원이 북적거린다. 강습료 400만 원에도 3개월치가 마감된다라고 하네요. 글쎄요, 농촌에 뭐 새로운 일감이 생긴 건가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에 맞아 숨진 아내가 남긴 얼굴에 반지 자국.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60대 여성의 얼굴에 남은 반지 모양 상처가 법정에서 남편의 유죄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 부인하던 6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폭행과 살해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재판 얘기가 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김정남이 피살 당시에 12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말레이 당국은 김정남이 미 정보기관 관련자를 만나서 정보 제공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 당시에 김정남이 제3국의 정보원들과 접촉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우리도 포함해서요.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났었는데 12만 달러 소지하고 있었으면 그 돈일 가능성도 있거나 아니면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좀 도피하기 위해서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저 부분은 이제 앞으로 확인이 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남한 식당도 굉장히 많이 출입을 했고 또 이제 남한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았던 그런 그 경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정보기관 쪽도 뭐 사실은 이제 중국 정보기관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본인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망명 정부를 꿈꿨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미국뿐만 아니고 주요국에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보기관들하고는 거의 다 접촉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금을 받으면서까지 활동을 했을까? 이거는 저는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도중에 미국인 남성과 한 2시간 정도 만났던 것이 확인이 돼서 이 남성이 미국의 첩보요원이고 이 사람으로부터 12만 달러를 대가성으로 받고 어떤 정보를 넘긴 것 아닌가. 그거를 눈치챈 북한 당국이 암살을 한 것 아닌가라는 쪽으로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니카이 한일 관계 개략 고민이 일당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한일 관계 개략이라는 것이 위안부 재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막말을 내뱉는 아베 특사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만평에도 좀 그려져 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갈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섬뜩한 내연녀 복수국이다라고 하는데요. 세부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필리핀 현지 경찰은 이 현지인들의 범행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우리 수사 당국이 재수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내연녀의 복수국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피살당했을 경우에 이거 외국 수사기관에 맡겨두면 안 되겠어요. 그건 뭐 일단은 그 대사, 그 외교부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현지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현지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관련해서 필리핀에서는 한국 교민에 관련된 그 살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최초에는 그 피의자를 잘못 지명을 해서 단순하게 그 신분에 관련된 휴대전화나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목했다가 나중에 이제 내연녀에 관련된 살해 사건으로 지금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가 아닌 경우 대사관이라든지 외교부가 좀 더 실제 파악을 위해서 좀 더 협조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한인 피살 사건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지고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살해를 한 주체는 이제 필리핀 현지인인데 청부 살인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어떤 뭐 조폭들 간의 이제 관계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른 거라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대목이 많죠. 왜냐하면 필리핀에 그 많이들 관광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이게 좀 많이 사실은 이 한인 피살 사건 그 개요가 알려짐으로 해서 이런 그 모방 범죄를 조금 낳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필리핀으로 사실은 이제 은퇴 이민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은퇴 자금 가지고 필리핀 가면 물가도 싸고 그러니까 뭐 거기 가정부도 고용하고 그러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관여된 사건은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사가 가서 조사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서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우리가 수사 지원 목적으로 필리핀 당국에 이제 허가를 받은 사례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아닌 한 외국 정부의 어떤 거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달라 이런 그것도 이제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뭐 허용이 되고 우리가 직접 가서 뭐 수사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테러도 많이 발생하고요. 뭐 지진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뭐 암살 사건도 발생하니까
대한민국 가장 안전하긴 한데 대한민국 땅값,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기는 좀 힘들고 고민이 많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하다가 저희들 이제 화면에 CG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정유라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까는 주 4회 재판 나간다라고 이제 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정유라 씨가 이번 주에 다시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거죠. 네. 뭐 불구속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럴 신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마땅히 갈 데도 없고요. 변호인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언론에 잡히면 괜히 오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집에만 지금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검찰이 그 전에 이제 보모라든지 예. 여러 관계자들은 먼저 조사한 뒤에 정유라 씨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 캐 물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관련된 진술이 끝나는 대로 정유라 씨를 다시 불러서 관련된 혐의를 또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얘기가 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엄마를 최순실을 이제 면회를 갔잖아요. 그러나 최순실 면회는 교정 당국이 구치소 쪽에서 불허할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게 예상이 그렇죠. 됐었는데 왜 갔냔 말이에요. 그거 전화 한 통으로 해서 내가 가도 되는지 만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가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나와서 언론인들 만나게 되고 또 착한 딸 코스프레를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방송만 봐도 저도 예. 저거는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당국이 허락을 안 해줄 거라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관계 무슨 어떻게 보면 쇼잉을 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돼서 뭐 정유라 씨가 자기 어머니 최순실을 뭐 미워하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재판에 관련돼서 불리한 증언도 마다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추측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든지는 몰라도 어쨌든 찾아갔었고요. 예. 허가가 안 될 걸 뭐 자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지 15분 만에 돌아 나왔습니다. 뭐 안에서 변호인도 분명히 말해줬을 텐데 무슨 예.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메시지였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라 밖도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오늘 아침 1차 총선이 끝났는데 마크롱이 이끌고 있는 신당이 뭐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이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이 마크롱의 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좌도 싫고 우도 싫다. 합리적인 뭐 개혁?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뜻인가요? 중도 개혁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도 개혁. 중도 신당 아닙니까? 중도 좌파 신당도 있고 중도 우파 당도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당을 만들고 워낙 예. 이제 그 의석이 없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고 그 예. 후보로 나와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기존의 지지 기반은 전혀 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총선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압도적인 그 다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 이렇게 얘기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여 명 정도 하원 의석 되는데 지금 거의 400석 넘도록 지금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프랑스 국민들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당들, 뭐 예. 이제 그 진보 계통의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정당이 지금 이제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제까지 이제 사회당 쪽에도 이제 정권을 맡겨봤고 또 뭐 이제 보수 정당 쪽에도 이제 정권을 맡겨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3의 길, 정말로 제3의 길을 지금 이제 원하는 건데 그것도 보통은 이제 점진적인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선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 미국의 이 트럼프의 탄핵 위기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이 마크롱 중도 성향의 이 마크롱 신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외신 기사도 그렇고 국내 이른바 이 보수 야당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몸푸는 패장들이다라고 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전 후보의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 원유철 또 하태경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좀 도전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칼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도 못하는 한국 우파다라고 해서 불레의 제3의 길 지켜본 보수당은 캐머런을 키웠고요. 또 네탄야후를 키워서 46세 총리로 만든 이스라엘 우파의 노 지도자들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우리의 이 보수당, 보수 야당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패배를 당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세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프랑스, 미국은 글쎄 너무 우파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좌파적이어도 안 된 그런 쪽이 이제 조금 대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이 우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문재인 시대에.
그 정체성 찾기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홍준표 전 지사가 뭐 신보수주의 뭐 이념을 그게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보수주의 이념을 내걸면서 당을 뭐 철저하게 혁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보수를 결집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과연 뭐 신보수주의가 뭔지 지금 얘기를 정확히 못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의 뭐 당대표라고 출마 의사를 그 표시한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좀 굉장히 비판을 했죠. 홍준표 후보가 뭐 홍준표 전 지사가 뭐 신보수라면 파리도 새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수,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뭐 보수를 뭐 계획하고 싶은데 정말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 얘기대로 하자면은 정말 미치겠다. 이 정도로 지금 뭐 보수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뭐 도대체 이렇게 가다가는 당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차세대 지도자를 못 키운다, 육성도 못 한다라고 칼럼에 쓰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또 감이 보이는가? 차세대 지도자가 또 스스로도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이번 선거 마크롱이 부상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의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아침에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뭐 32% 이상 득표를 했고요. 590석 이상의 그 의석 중에서 400석 이상 완전히 압도적인 정당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파 차세대 지도자를 왜 못 키우냐 이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당내 기득권인 거죠. 기득권의 벽이 굉장히 높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 이념과 이슈로 나가려고 할 때 사실은 당내 그런 권위적인 기득권 행태가 사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당내에서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또 후보 스스로도 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파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칼럼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엔 벨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